네, 달란트 투자 주식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달란트 투자입니다. 현재 사이다 경제 콘텐츠 플랫폼 회사인 거기에서 콘텐츠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간이 또 나오시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네.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자연스럽게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멍석을 깔아주셔가지고 일단 제목은 2023년 대한민국 상장사 산업 분석 그런 타이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상장 기업이 2,3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총 27개 업종이랑 124개 섹터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산업과 그 다음에 섹터 관점에서 그 산업이 속하는 개요라든지 시장 상황, 그 다음에 성장성, 마지막엔 투자 포인트 이런 식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 딱 하나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제 돈의 흐름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에 갔다가 다시 중국 소비주로 간다든지 또 나중에는 또 어느 산업이 뜨면 글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그 투자자들이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그 모든 산업에 대한 개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돈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이 흐름이 왜 바뀌었지? 그렇다면 어느 업체가 있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빠르게 찾아보기 위해서 만든 그냥 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각 업종별로 투자의 개요, 산업의 개요, 그 다음에 성장성,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뒤에 그 마인드 맵식으로 해서 그 거기에 해당되는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라고 이제 좋게 만들어놨고, 그런 관점에서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냥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A라는 업종이 뜨고 A라는 섹터가 뜬다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무엇이 있지?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는 무엇이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장 현황이라든지 그런 2,300개를 다 분류하신 거예요? 다 분류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모든 업종을 다 분류를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산업에 대한 뎁스인 내용이라든지 인사이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정보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가장 그 주식 투자하면서 좀 난해한 게 뭐냐면은 내가 산 주식은 왜 안 오르지 이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돈은 그 기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쏠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주식이 아무리 좋고 대주주 지분 구조 괜찮고 실적 잘 나오고 저렴하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물론 모든 가정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이제 내가 만족하는 점수를 받아왔다 한들 옆집에 사는 그 친구가 나보다 등수가 더 높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부모님한테 너는 왜 옆집 애보다 못하냐.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자주 됐었잖아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삶 같은 경우에는 상대 비교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내 주위에 다 잘하는 사람만 있어.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다 나보다 연봉이 높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하면은 나는 그냥 약간 소외되고 못 사는 사람이 되고 공부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상 우리나라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현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제가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투자한 주식이 아무리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증시에서 다른 섹터가 훨씬 더 성장성이 있고 매크로 관점에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돈은 거기에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산업의 현황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산업이 있고 어느 섹터가 있고 그 섹터가 올랐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겉핥기식으로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참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2,300개 기업이 한 몇 개 정도 산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대산업 큰 분류 같은 경우에는 27개로 분류를 했고 그다음에 세부 섹터 같은 경우는 124개. 거기에 한 단계 더 내려가요.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키워드로 나뉜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한 3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도 제가 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메타버스가 떴네 내지는 2차 전지가 뜨네라고 하면 양극재가 좋다고 하면 거기에 양극재까지 분류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시면 돼요. 이런 업종이 있구나.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또 매년 이런 데서 상폐되는 기업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바뀔 수도 있고. 맞아요. 업데이트 해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주기는 너무 짧을 것 같고 내용이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2년 주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스테디셀러 될 것 같은데 이거. 제발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려죠. 많이 사주세요. 네. 엄청난 대작업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꼭 한번 보고 참고해야 되겠다. 투자할 때마다 수시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2,300개 기업을 분류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요즘 보실 때 좀 잘 나가는 섹터나 2023년을 좀 새해를 보면서 기대되는 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그럼 업종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장 전망도 있긴 한데 업종 관점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사실 지금이 가장 좀 내년에 유망 업종이라든지 어떤 업종, 어떤 기업, 어떤 섹터가 좋아질 것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전망 보고서가 가장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기사 관점에서 보면은 뭐 내년 코스피 예상 밴드 나오고 2023년 코스피 예상 밴드 나오고 뭐 유망 업종에서 쫙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설문 조사를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정말 그런 주식, 업종, 섹터가 1년을 내다봤을 때 좋았냐. 그 부분을 이제 보자는 취지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주가는 결국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수급 영향 받고 모멘텀 받고 매크로 영향 받고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주가는 이익이 함수거든요. 실적이 좋아지면은 따라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실적의 이제 가치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익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자, 이익 변곡점 연도 주가 현황을 보시면 이건 이제 업종입니다. 업종 분류를 통해서 그 업종별로 그 업종이 이익이 변곡점이 나타났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기업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기업 하나는 너무나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업종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변곡점이라는 것 자체가 턴어라운드죠. 실적이 감소하다가 바로 다음 연도에 실적이 좋아지는. 자,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한 케이스가 76%예요. 지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좀 통계를 내보면은 하락한 케이스는 24%. 왜 하락했는지 모르죠. 사실 뭐 갑자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은 뭐 장사 없으니까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10종목 중에 7, 8종목은 상승을 한다. 이 변곡점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도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작년에도 이익이 늘어났는데 올해도 늘어났는데 이건 변곡점은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증가가 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변곡점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 옆에 원 그래프를 보면 1차 이익 증가 년도의 주가가 나와 있죠. 자, 이 얘기 뭐냐면은 일단 이익이 2차 년도까지는 최소 증가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1차 년도 이익이 증가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 2023년 2년간 모두 이익이 좋아졌는데 2022년부터 좋아졌다는 거죠. 그럼 2022년 그 업종의 주가가 어땠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상승한 케이스가 29%에서 55% 더하면은 84%죠. 그러니까 10종목 중에 8, 9종목은 이익 1차 증가년도에 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뭐 16%는 하락하고 그리고 최소한 2차 증가년도까지 했을 때 1차 증가년도에 최고 주가 상승률이 나온다는 거죠. 55%가 2년간 놓고 봤을 때 1차 이익 증가년도에 최고 주가 상승률이 나온다. 2차 년도에. 1차 년도에. 그리고 2차 년도 가보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2차 년도 갔을 때는 2차 년도에 이익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주가가 상승한 케이스가 52%, 하락한 케이스는 48%. 결국엔 반반이에요, 반반. 이게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봤을 때 일단은 통계상 저희가 이제 업종을 제가 한 20년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3차 년도까지 좋아지기 힘들다.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뭔가 사이클을 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3년간 계속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은 대부분 한 2년간 좋아지는 게 끝자락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먼저 선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럼 3년 차에는 이익 감소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가 이미 반영이 돼서 아무리 2년 차에 이익 증가가 된다 하더라도 주가 오르고 내리고는 반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주가는 선반영하는 거니까 그렇죠. 뒤로가 또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뭐 내년에 유망업종이라고 해서 내년 뭐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고 얘기하는데 그거 믿으시나요? 참고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내 이익 증가율이 50%예요. 50% 되겠네? 라고 믿나요? 안 믿거든요. 왜냐면은 가봐야지 알아요, 사실. 왜냐면 1년 동안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이미 이익이 많이 증가해온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2년차, 3년차 계속해서 이익이 좋았다? 그런 업체는 시장에서 이제는 힘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뭔가 유망 주식을 꼽을 때 계속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고 주가가 선 반영한 그런 것들을 반영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그동안 약간 좀 약간 그런 표현을 쓰자면 쩔어 있었던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도 별 관심이 없었던 그런 업체에서 좀 역전극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준 매트리스 차트인데 여기가 이제 주가 상승률이에요. X축이 이익 증가율 기대. 근데 이건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매년 초 1월 2일 날, 그러니까 1월 1일은 이제 영업일 아니니까 1월 2일 날 애널리스트들의 그 업종별 이익 전망치. 그래서
업종별로 이익 증가율이 높은 그런 기업들 뭐 아무튼 이렇게 소팅한 거고 실제로 그 당해년도에 그럼 주가 상승률이 어땠는지 그걸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연초에 이익 증가율 기대치가 높았던 업종이 주가가 좋았다라고 하면은 이 빨간색 선 있죠. 네.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누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와 진짜요? 상관성이 없다. 연초에 좋게 봤던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좋다? 아니다. 와. 그게 이제 명확히 나오는 거고 물론 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 반대로 갔으면 이렇게 나왔겠죠.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누워 있으니까 그냥 상관성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의 상황도 아니고 역의 상황이 아닌데 상황이 없어. 없다라고 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엄청난 자료인데요. 아 그래요? 그 애널리스트분이 저 싫어하실라 아니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는 자료인데 그럼 이제 쪼개봤어요. 이게 YJFN에서 나오는 그 업종 그런 분류인데 컨센서스 상위 업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초에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근데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업종 상위 일단 왼쪽 그래프는 5개 반대로 상대적으로 가장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하위 업종 5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컨센서스 하위 업종이라고 해서 이익이 무조건 감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래비를 세웠을 때 총 26개 업종 나래비를 세웠을 때 이익 증가율이라든지 뭐 감소할 수도 있죠. 아무튼 간에 그런 모멘텀이 가장 낮은 5개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업종들의 1년 주가 상승률을 지금 통계에서 내보니까 이거는 2002년부터 2022년 2022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은 이게 12월 16일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컨센서스가 연초에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5개 업종 같은 경우에는 평균 주가 상승률 6%, 하위 5개 업종은 12%예요. 두 배요. 하위 업종이 하위가 더 좋네. 하위가 더 좋아요. 와. 그리고 승률은 뭐냐면은 하위 5개랑 상위 5개랑 비교해 봤을 때 누가 이겼냐 이제 그 비율을 보시는 건데 상위 5개가 23.8%. 그러니까 10번 싸워서 뭐 7번, 8번 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위 5개 업종이 상위 5개 업종보다 한 76% 정도 아웃퍼폼을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넓혀봤어요. 상위 10개, 하위 10개를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 10개로 하니까. 네네. 상위 10개는 평균 수익률이 8%, 하위 10개는 10%. 야. 큰 차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오히려 기대치가 없는 그런 업종에서 역전극이 나온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완전히 그냥 뭐 무슨 반대로 얘기한 건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그 시기에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이런 전망치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내년에 이 업종 좋을 거야. 그거를 시장에서 이미 알고 와. 그 주식 같은 경우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상황에서 주가가 선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2, 3개월간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런 성장 모멘텀을 받아서.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6개월, 7개월, 8개월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그 모멘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하방 압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하위 5개 업종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미 주가에 그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좀만 뭔가 좋아지는 모멘텀이 나온다면은 와. 그럼 반등할 수가 있는 거죠. 와.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시장은 워낙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다.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어요. 하지만 이게 예전에 크림반도 합병할 때 병합할 때 그때처럼 짧고 굵은 이벤트로 끝날 것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 빗나갔죠. 지금도 아직 전쟁이 안 끝나고 있고 뭐 군사 전문가도 뭐 불러서 인터뷰하니까 아마 어느 정도면은 좀 끝나지 않을까. 러시아가 점령을 해서 근데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네. 오히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계속해서 잘 버티면서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오히려 이제 영토를 수복하고 그러니까 그런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전망을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어요. 안 맞거든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냥 궁금하니까. 네. 어차피 주식은 미래 가치를 보는 건데 미래를 알아야지. 미래 정보를 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전망 콘텐츠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맞는다.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예측이 어렵고 변수가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초보자 분들은 진짜 오늘 이 데이터 너무 귀한 데이터 같은데요. 이거 보면은 진짜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 이번에 신중해야죠. 겪으시기도 했고. 네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섹터로 좀 접근하는 게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변곡점이 나타나는 걸로 했을 때 그래도 한 7, 80%의 승률이 나오는 거니까 그건 좀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약간 좀 시장의 기대감이 없는 그런 섹터는 뭐냐. 이제 거기에서 종목을 좀 찾아보는 방법은 괜찮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것 같은데. 와,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업종별 영업이익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여기 예상치라고 볼 수 있겠죠. 2023년은 2022년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긴 합니다.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미 3분기 실적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총 26개 업종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붉은색 박스로 쳐놓은 그런 업종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일단 업종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여기 이제 순서 있죠. 순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센서스가 별로 안 좋은 기업들 순으로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바로 전 페이지에 보면은 네. 하위 5개 업종이 네. 상위 5개 업종보다 하위를 주가 먼저 상승률이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 2배 정도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맨 위에부터가 하위 업종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에 앞서서 봤던 통계가 2년 정도 이익 증가율이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1차는 좋지만은 2차부터는 반반이라고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3년 차는 꺾인다라는 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년치 영업이익 증가율을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이를테면 뭐 운송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익 증가율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좋지 못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2년간 사실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컨센서스가 하위라고 하더라도 좀 까다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결론이 가능한 거고 반면에 올해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업체들 그 중에서 2022년 주가 변동률도 사실 별로 안 좋았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뽑아보니까 반도체, 증권, 건강관리 여기서 건강관리는 그냥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돼요.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2년 1% 증가했네 라고 하는데 사실 1% 증가한 거면은 헬스케어 쪽에서는 감소한 거나 다름없어요. 실적이.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률도 코스피 지수보다 안 좋죠. 마이너스 27.5%니까. 지금 아마 이 기준으로 했을 때 21% 정도 코스피가 빠진 걸로 나와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리고 내년 기대치도 별로 없고 1.5% 성장한다고 하니까 이거 사실 성장 기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섹터 중에서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업종별 영업이익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여기 이제 예상치라고 볼 수 있겠죠. 2023년은 2022년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긴 합니다.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미 3분기 실적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총 26개 업종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붉은색 박스로 쳐놓은 그런 업종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일단 업종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여기 이제 순서 있죠. 순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센서스가 별로 안 좋은 기업들 순으로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바로 전 페이지에 보면은 네. 하위 5개 업종이 네. 상위 5개 업종보다 하위를 주가 먼저 상승률이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 2배 정도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맨 위에부터가 하위 업종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에 앞서서 봤던 통계가 2년 정도 이익 증가율이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1차는 좋지만은 2차부터는 반반이라고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3년 차는 꺾인다라는 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년치 영업이익 증가율을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이를테면 뭐 운송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익 증가율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좋지 못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2년간 사실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컨센서스가 하위라고 하더라도 좀 까다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결론이 가능한 거고 반면에 올해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업체들 그 중에서 2022년 주가 변동률도 사실 별로 안 좋았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뽑아보니까 반도체, 증권, 건강관리 여기서 건강관리는 그냥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돼요.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2년 1% 증가했네 라고 하는데 사실 1% 증가한 거면은 헬스케어 쪽에서는 감소한 거나 다름없어요. 실적이.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률도 코스피 지수보다 안 좋죠. 마이너스 27.5%니까. 지금 아마 이 기준으로 했을 때 21% 정도 코스피가 빠진 걸로 나와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리고 내년 기대치도 별로 없고 1.5% 성장한다고 하니까 이거 사실 성장 기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섹터 중에서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사실 컨센서스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박스 쳐놓은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 좋았던 올해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뭐 화장품, 뭐 의류, 그 다음에 뭐 건설도 들어가 있긴 한데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건 뭐 성장주다 보니까 사실 거의 다 뭐 안 좋았긴 했죠. 그런 부분들. 내년은 되게 좋아지네요. 내년은 일단 컨센서스가 좋은데 그동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컨센서스가 이미 반영돼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볼만하다. 이거와 관련돼 있는 섹터가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 소비주. 중국에서 지금 뭐 위드 코로나 실시하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주식들이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주가가 최근에 좀 선반영해서 오르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조정은 좀 받겠죠. 중간에 또 다른 노이즈가 생기면은. 하지만 실적으로 계속해서 한 4개 분기 정도는 좋아진 쪽을 찍혀줄 거기 때문에 실적 따라서 좀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3년에 거의 그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최악이죠,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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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저거를 이렇게 22년도 마이너스 11이고 23년도 마이너스 40인데 그래도 눈여겨봐야 되나요? 왜냐면은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기대치가 없으니까. 왜냐면은 반대로 본다면 2024년에 조금만 좋아져도 아마 2023년 하반기부터 달릴 거예요, 주가는. 그래서 아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년치를 봤을 때 물론 상반기에 더 빠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1년치를 봤을 때는 이런 통계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처음보다 나중에 좀 웃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갑자기 또 엄청난 매크로 변수가 나타나서 2023년에 더 최악이다라고 하면 더 빠지겠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안 좋은 적이 사실 뭐 대공황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확률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혹시 2차 전지는 어디 들어가요? 2차 전지는 사실 이게 그 YGF는 업종 분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업종 자체가 없어요. 제가 새로 낸 책에는 제가 만들긴 했거든요. 2차 전지를 따로. 아마 2차 전지 여기에서 화학에 들어갈 거예요. 네, 화학 쪽에 들어갈 거예요. 화학이라든지 아니면은 IT 하드웨어도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보통 이제 LG 화학이나 뭐 삼성 뭐 그런 쪽에서 다 화학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도 사실 정유화학이잖아요. 원래 업종 분류는. 그래서 여기 좀 녹아 있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약간 좀 희석돼 있다. 좀 애매하다. 그럼 좀 하나 여쭤볼게. 네. 그 달란트 투자님이 워낙 이쪽에서 역사가 깊으시잖아요. 얼굴은 동안이시지만 더 동안이신 분이 저한테 그러시면. 네. 진짜 이 업력이 엄청나신데 이 반도체가 네. 2023년에 진짜 저렇게 기대가 없고 실적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안 좋고 이러면은 한번 노려볼 만하다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2024년이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그 과거에도 이런 좀 반도체가 경기를 순환한다고 하니까 이런 좀 흐름을 보였던 과거가 좀 기억이 나시나요? 명확하게 있죠. 왜냐면은 그 전에 가장 안 좋았던 건 2019년이에요. 2019년. 주가는 2018년부터 빠졌어요. 미중 무역 분쟁. 약간 경기 침체도 살짝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세계 반도체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정도, 12% 정도 됐었거든요. 2019년 때. 근데 이제 주가는 2018년에 다 빠지고 2019년부터 반등을 했죠. 네. 그게 왜냐하면 2020년에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고 하니까. 그리고 또 언제냐면은 한 2014년부터 15년 그때도 안 좋았어요. 그때도 거의 제로 성장률, 마이너스 한 1% 정도 성장하기도 했고 그때도 안 좋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정말 좋아진 시기가 이제 2017년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15년 말부터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또 오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반도체는 원래 이제 워낙 시클리컬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시클리컬 성향이 심해요. 시스템 반도체는 그나마 주문 생산형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그런 변동폭이 좀 덜하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보다. 근데 메모리는 만들어 놓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 변동폭도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그때도 이미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은 그거예요. 단순합니다. 2024년에 좋아진다. 그러니까 2023년이 바닥이고 2024년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2023년부터 반등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고. 저렇게 마이너스 40% 이래도 괜찮아요? 막 SK 하이닉스 적자 거둔다 그러고. 2019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보다 더 심하다 비슷하다라는 의견이 약간 분분한데 그건 뭐 나와봐야지 아는 건데 2019년에도 그랬어요. 네. 그렇구나. 그때도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거죠? 삼성전자랑. 망하지 않죠. 왜냐면은 비상경영 선포하고 막 그러던데요. 그게 뭐냐면은 네. 좀 약간 과하게 말하면 쇼예요, 쇼. 그래요? 네. 왜냐면은 실적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 실적 감소하고 하니까 반도체가 안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졸라 매야죠. 약간 긴장감도 주고 직원들한테. 그냥 그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기업이 휘청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아닌 게 뭐냐면 삼성 같은 경우 현금 120조예요. 그리고 뭐 내년에 안 좋아진다고 해서 적자 나는 게 아니라 실적이 감소하는 거지.
오히려 이제 내년이 기회죠. 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이제 1등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2, 3위 업체와 격차를 또 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막 고객 예탁금 빠져나간다고 그러고. 그건 뭐 수급적인 관점이니까 사실. 근데 오히려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들어와서. 뭐 사실 지금이 저점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다음에 긴 1년 정도 놓고 보는 사이클 상에서는 아마 뭐 상반기가 모아가기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분야는 좀 그렇다 쳐도 진짜 우리나라의 기둥은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반도체는 좀 눈길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 책에 나와 있는 와, 마인드맵이거든요. 이게 네.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사실 좀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좀 네. 확대해서 보시던지 알차게 화질 사서 좋게 해서 보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반도체 네. 하면은 뭐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이제 뭐 디자인 하우스도 있고 여기 이제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나눠 놓은 것 같긴 한데 서플라이 체인으로. 그렇죠. 뭐 유통하는 업체도 있고 그다음 IP를 파는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후공정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오사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반도체 소재가 있고 옆에는 또 이제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하는 애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또 반도체 장비 이렇게 이제 나눠놨는데 뭐 삼성전자 하나만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여기 플러스 또 하나 이제 모멘텀이 가세가 되는 게 우리가 2019년도에 일본으로부터 이 반도체 수출 보복을 당했잖아요. 특심, 핵심 소재 세 가지. 뭐 불화수소 뭐 이런 거, 네. 뭐 포토 레지스트 이런 거.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국산화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동진 세미캠에서 만든 포토 레지스트를 삼성전자가 진짜 쓴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 국산화했던 그런 품목이 나오면서 이제 양산에 들어가냐 마냐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삼성전자도 좋지만은 소부장 쪽에서 그런 국산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죠. 대표적으로 여기 뭐 동진 세미캠도 있고 그다음에 EUV용 또 포토 마스크라고 해서 그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가 이제 블랭크 마스크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뭐 SNS텍이라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세화 공정이 점점 진행이 되다 보니까 C각 쪽 우리나라에서 C각 쪽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도 좀 잘 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C각용 재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쿼츠를도 많이 쓰이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도 여기 분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여기 있는 기업들이 좀 함정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부실주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 기업 2,300개를 다 나눠놓다 보니까 우량주도 있지만은 부실주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아무나 사야겠네 그게 아니라 다 보셔야 돼요. 일단은 뭐 재무구조 괜찮은지는 다 보셔야 되는 거고 대신에 제가 이제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 뭐 공정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도 좋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부장 중에서 뭔가 국산화해서 막 이제 성과가 나올 만한 뭐 동진 세미캠이나 뭐 솔브레인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도 솔브레인. 좀 찾아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눈에 싹 들어오고 와 이렇게 많았나 저도 지금 보면서 놀랐는데 그 삼성전자 보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꼽잖아요. 네네. 그거를 안 보고 이렇게 좀 다른 주식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간단하죠, 사실. 기대 수익률이 높이고 싶다.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소부장을 봐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리스크는 더 있겠죠, 당연히. 근데 난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뭐 한 1년에 주식으로 한 10% 한 그 정도만 벌면 돼.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잘 벌면 돼. 그러면은 이제 뭐 대형주를 보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최근에는 워낙 이제 시장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 때 신규로 진입하셨던 분들이 다 빠진 것 같고 지금 제가 보기엔 고인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중성주 관심 많거든요. 네. 제가 이제 고인물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좀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섹터, 어떤 기업이 좀 중성주 관점에서 괜찮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좀 찢어서 좀 분류를 해서 보시면은 아마 또 뭐 좋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 건강관리 섹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제약과 바이오도 되게 많아요. 원래 하나 더 있는데 제가 하나 다 안 가져왔고 뭐 바이오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요건 약간 다르긴 한데 뭐 의약품 인프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이오 중에서도 보시면은 뭐 세포 치료제, 유전자가 유전자 치료제, 그다음에 뭐 바이오 베터, 바이오 마커, 머리 진짜 터진 줄 알았어요. 이런 거 분류할 때 다 보면서 이제 분류를 했는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이오 좋다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은 바이오 사면 되겠네 해서 딱 봤더니 종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사실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뭐 CDMO 사업자라고 또 있어요. 보면은 뭐 CMO라고 하죠. CDMO 같은 경우에는 CMO 거기에서 약간 임상 시험까지 추가한 대행까지 추가한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년에 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도 뭔가 눈여겨봐야 되긴 하지만 그건 개별주 이슈가 강하거든요.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통과가 됐다. 뭐 안 됐다. 기술 수출을 했다. 그런 관점에서 좀 개별주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좀
3세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분류되는 게 세포치료제,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가위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쪽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 좀 잘 지켜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바이오 뭐 신약 개발 이쪽은 너무나 좀 약간 로또다. 난 잘 모르겠다. 너무 리스키하고 안 되면 뭐 그냥 한가로 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는 바이오 쪽에서 그나마 좀 숫자가 찍히는, 실적이 찍히는 그런 업체들 본다면은 아무래도 요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그다음에 CDMO 사업자라든지 이쪽이 좀 좋을 것 같은데 2023년에 이제 특허 만료되는 바이오 신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4공장 이제 올해 10월부터 부분 가동을 했는데 이제 거의 뭐 내년 상반기에는 풀 가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왜냐하면 이미 수주를 다 받아놨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매출은 그냥 계단식으로 는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바이오 시밀러 특허 만료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산하는 부분이 있으니 뭐 같이 보면 좋겠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긴 하죠. 바이오 시밀러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섹터별로 좀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막 부각받고 있잖아요. 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제가 해당되는 그런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 레저 쪽, 뭐 여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공, 저가 항공 최근에 주가 좋죠. 잘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뭐 호텔 쪽도 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지노가 거의 뭐 신고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카지노 다 똑같아 보시면 안 됩니다. 강원랜드는 내국인 카지노죠. 여긴 다르죠.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좋아지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GK, 롯데관광개발처럼 외국인 카지노. 그러니까 외국인 카지노는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일본 관광객, 그 다음에 중국 관광객.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트였어요. 일본은 이제 11월부터 무비자 있고 허용이 되죠. 그래서 일본 쪽은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지금 리오프닝 막 하고 있죠. 여기에서 오면은 실적이 더 찍히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주가가 좋긴 하지만은 분명히 또 노이즈 중간에 발생하면서 또 하락하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좀 봐서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한다면 접근해 볼 그럴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미디어 쪽도 지금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 제작사 이렇게 나와 있고,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게 사실 드라마 제작 비즈니스가 어떻게 보면 장비 비즈니스랑 좀 비슷해요. 만들어서 납품하면은 뭔가 지속적으로 수익이 꽂히는 게 없거든요. 애초에 그냥 OTT랑 계약을 하고 거기에 얼마에 판다라고 공시가 나오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시복이라든지 뭐 PPL이라든지 부가 수입이 있지만은 크진 않아요, 그게.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드라마 제작사 중에서도 이 핵심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뭔지. 그리고 이제 웹툰이 최근에 주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IP를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IP를 가지고 있고 그 IP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고 그게 이제 OTT로 와서 대박이 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컨텐츠 쪽에서는 이 IP를 얼마나 좋은 IP를 가지고 있느냐. 네.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웹툰 쪽은 테마가 탄 게 있지만은 산업 관점에서는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IP 같은 경우에는 웹소설과 웹툰.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볼. 대신에 여기 뭐 소위 말하는 좀 부실조도 있을 수가 있으니 그건 잘 보셔야 돼요. 뭐 제가 이거 사라 이런 말 전혀 아닙니다. 그냥 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엔터도 상당히 좋죠. 엔터도 뭐 최근에 좋긴 한데, 제가 아마 올해 한 5월부터 나와서 엔터 얘기하셨죠. 엔터는 계속 얘기했어요. 맞아요.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아이디어 플러스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이 열리니까 더 좋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당분간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제 투자 성향상 지금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올라서. 이제,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즐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트레이딩에 좀 자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들어오면 좋긴 하지만은 지금은 좀 왜냐면은 이게 시장이 최근에도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른 섹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매크로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시장이 다시 달린다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빠져서 딴 데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 주신 게 반도체, 그리고 뭐 바이오 제약, 그리고 레저 미디어, 이런 거가 지난번에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게 여전히 좀 좋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반도체가 이제 그때는 뭐 약간 내년을 봤을 때 좋게 보는 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달란 투자님은 투자를 하실 때 그 개별 종목을 거의 하실 것 같긴 하는데 섹터로도 투자를 하시나요? 섹터로도 투자를 하죠. 이를테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삼성전자를 하나 사는 그런 것보다도 아예 그냥 ETF가 있잖아요.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거 사는 게 사실 뭐 더 편하니까 뭐 TSMC도 투자할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펜민스 업체들도 투자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죠, 사실. 그럼 레저 미디어 이런 쪽도 섹터로 투자하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마 ETF가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중국 소비주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것 말고도 화장품도 있고 또 몇 개가 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이를테면 저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뭐 다른 섹터들보다는 그렇게 좋게는 안 보거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갈 수 있지만은 그 화장품 브랜드 자체가 예전에 2014년, 2015년 그때랑 비교해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리나라 브랜드가 좀 많이 중국에서 낮아졌기 때문에 뭐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장에서 뭔가 가시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는 좋게 볼 수 있지만은 아직은 좀 그런 부분에 퀘스천 마크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투자한다라기보다도 좀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네. 뭐 일단 여기 뭐 자전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애매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좀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명확하게 이제 그 섹터가 딱 들어가 있지만은 뭐 약간 좀 작은 업종들 특히나 이 레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짜잘짜잘한 그런 업체들이 많이 끼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섹터로 투자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다. 좀 섹터별로 세부 섹터별로 좀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달란 투자님께서 보실 때 2022년은 진짜 많이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 2023년은 이렇게 해를 나눠서 봤을 때는 네네. 2022년보다는 나을까요? 그 부분도 제가 좀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이 그래프가 뭐냐? 위에 그래프는 이제 코스피 지수랑 이제 국채 3년물 금리고요. 회색이 국채 3년물 금리고 이제 파란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난 22년간 2001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추이고 밑에는 이제 EPS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주당 순이익이고 코스피의 주당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 최근에 가장 그 시장을 억눌렀던 그런 부분이 인플레이션 여기에 따른 긴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국채 3년물 금리가 원래는 1% 미만이었는데 2021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빠르게 오르면서 한때는 거의 한 4.5%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가 안 됐는데 4.5%까지 가니까 이 종합 주가 지수가 바로 내리 꽂았죠. 근데 그렇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2017년 이때도 보시면은 국채 금리 1%, 2% 올랐거든요. 지수는 올랐죠. 네. 그리고 더 예전에 거의 2000년대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신흥국 중심으로 이때도 보시면은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2005년부터 2007, 8년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도 한 3.5%에서 거의 한 6%가 좀 안 될까지 올랐어요. 근데 지수는 올랐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금리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실적이랑 같이 봐야 돼요. 실적. 그래서 이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졌던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EPS가 1,000원에서 4,000원까지 4배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세미 상승장 2017년 같은 경우에도 EPS가 한 5,000원에서 한 7,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EPS가 한 3,000원에서 8,000원까지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왜 빠졌냐? 금리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주식은 금리랑 반대로 움직인 거거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금리 많이 주면 나 주식 안 하고 예금할래 이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반대로 움직인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요소만 작용한 게 아니라 실적이라는 또 다른 요소도 가능하다. 금리가 올라도 실적이 더 좋은데 더 많이 오르는데 라고 하면은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쪽으로 돈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이 하락을 한 거고. 너무 아쉽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사계라고 해서 우라가니 구니오라는 그런 일본의 아마 애널리스트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주식시장을 계절로 비유를 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금융장세. 실적 안 좋지만은 금리가 팍팍 내리면서 주가는 좋아지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실적장세. 봄이 이제 금융장세고 여름 같은 경우에 실적장세. 금리가 오르지만 실적 좋아지니까 주가 오르고. 가을 같은 게 역금융장세라고 해서 금리 상승에 이제 막바지. 실적은 좋아지긴 아직까지는 좋아지는데 주가는 꺾여버리는. 그리고 마지막이 겨울인데 역실적 장세라고 해서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경기 침체가 와서 너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살펴보면은 사실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엄청나게 글로벌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연준에서 유동성 막 풀었죠. 재료금리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사실상 원래부터 안 좋았어요. 2019년부터 이때 이제 반도체 경기 최악이고 실적 안 좋아졌을 때 원래 안 좋은데 더 안 좋다 보니까 금융장세 엄청나게 유동성을 풀어 제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내리면서 주가는 V자로 반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죠. 이때부터 좋아지니까 이때 사실 살짝 실적 장세가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21년 11월 그때 이제 그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다음 해 한 6월까지 그 정도예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실적 장세 그 상승률은 한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022년 1월에 아마 3천 얼마 딱 찍고 약간 조정받다가 다시 이제 그 수준 회복했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올랐던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원래는 실적 장세가 되게 길어요. 2017년 실적 장세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지속이 됐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세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이었어요. 실적 장세가. 근데 요번에는 단 몇 개월 정도. 왜냐하면 금리를 너무나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르게 역금융 장세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실적이 꺾이죠. 이제부터는 슬슬 역실적 장세로 진입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는 역실적 장세를 시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역실적 장세가 끝나고 이제 금융 장세 들어갈 때 시작하면 좋긴 한데 뭐 그걸 알 수가 없으니 근데 그것도 이제 1차원적으로 반영하면 안 되고 주식시장이 얼마나 선반영을 했냐 그런 관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시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뭐 자기 현금 비중이 얼마냐가 중요하긴 한데 현금이 여유롭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 볼 만한 타이밍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역대급 경기 침체 온다. 맞아요. 더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10년 대침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많은 분이 인터뷰 하시니까 보통 분위기가 어때요? 컨센서스가 어때요? 경기 침체, 대침체가 네. 온다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오. 아주 막 10년 막 경제 대공황 이런 수준은 아니고 그냥 뭐 1년 정도? 내년은 일단 안 좋다는 건 맞죠? 내년은 안 좋은 거예요. 최악의 해. 최악이죠. 내년이 네. 최악이죠. 네, 맞아요. 대부분 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 가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하드 랜딩이에요. 아주 안 좋다 그게 이제 하드 랜딩이고 1년간 최소 1년간 안 좋다. 근데 두 번째는 소프트 랜딩. 안 좋긴 한데 안 좋은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엔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렇게 안 좋나?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게 기대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막 무슨 5, 60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보여줘야 돼. 일단 안 좋은 건 맞아. 안 좋은 건 맞는데 얼마나 많이 혼나는 거거든요. 사실 매를 맞을까? 뭐 저희 때까지 매 맞았잖아요. 사실 그죠? 매를 맞을까 아니면은 그냥 한마디 하고 말까? 그런 차이란 말이죠. 네. 그 관점에서 보시면은 사실 S&P 500의 지난 100년간 하락장을 보면은 총 13번이 있었어요. 그 하락장의 기준은 최대 낙폭 기준 20%. 보면 중간에 19.9%, 19.3%짜리가 있는데 얘네 빼면 좀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얘네도 많이 빠졌는데 그냥 끼워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지난 100년간 20% 이상 하락한 장이 13번이 출현됐는데 요번이 14번째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 6, 7년 만에 하락장을 맞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과 그런 비슷한 상황이 언제냐 다들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초고 인플레이션 시대 때. 맞아요. 그래서 이때 하락장이 총 3번 정도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다 금리 인상 구간이었고 다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보시면은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최소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였고 실업률이 70년대에는 3%에서 9%까지 치솟았고 80년대에는 5%에서 1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2번 정도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다 2.5배에서 3배 정도 올랐어요. 지금 상황이랑 약간 비슷하지만 지금 훨씬 더 약한 맛이죠. 네. 아직 실업률은 견조하고 대신에 유가는 뭐 저점이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 한 70불 정도 80불 정도 됐었는데 일시적으로 130불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약간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총 3번의 하락장이 발생을 했는데 가장 덜 빠진 때가 27% 고점 대비. 많이 빠졌을 때가 거의 반토막. 그리고 중간 정도가 36% 정도. 지금 현재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장중에 아마 한 26%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25% 정도. 그러니까 이거랑은 거의 왔어요. 지금. 그러네요. 이때 바닥까지는 거의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그냥 좀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면 안 되니까 한 중간 정도 보수적으로 한 중간 정도 빠진다. 그때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은 S&P 500이 3,100까지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지는군요. 일단 하드랜딩 가정에서 봤을 때 일단은 역사적인 그런 뭐 비슷한 매크로 상황에서 고점들이 얼마나 빠졌냐라고 봤을 때 그걸 대입하면은 한 3,100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분들이 내년에 상당히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은 건 맞는데 생각보다 덜 안 좋은 상황이면 어떡하지? 약간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이건 이제 블룸버그에서 경기 침체 확률이 98%다. 이게 나온 부분인데 그래서 경기 침체는 맞지만은 얼마나 안 좋아지는데 생각보다 덜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제시한 아이디어의 그 배경은 뭐냐면은 주식 투자 세계는요 모두가 그렇게 예상하면 그렇게 안 가요.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소문난 뭐 집에 먹을 거 없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아무리 좋다라고 해서 내가 살라고 보니까 그때부터 떨어져. 그런 경우 많거든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안 좋다 역대급 침체 온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보통 이제 크러쉬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막 고점 대비 20-30% 빠지는 그런 상황은 시장 참여자들이 누구나 다 예상해서 빠진 경우는 없거든요. 항상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충격이 오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반된 경제 지표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왼쪽은 시그널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예요.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이긴 한데 이거는 뭐 역대 최저예요. 최저. 네. 언제냐면 글로벌 금융 위기나 그다음에 뭐 코로나 위기나 그때보다 더 안 좋죠. 나스다크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보다 더 안 좋았던 게 1970년대 80년대. 근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물 기준금리를 마킹해서 따라가는 2년물이 너무나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역전 현상이 심하게 발생한 거죠.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올려서 2년물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50 미치예요. 50 미치면 경기 침체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 여전히 50 이상이고 55를 넘었어요. 최근에 발표된 수치를 보면. 제조업 경기는 괜찮다. 왜냐하면 코로나 당시에는 이게 40까지 빠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40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금 55가 넘는데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50대 후반인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3.7%죠. 최근 발표된 데이터. 최저네요. 최저 거의. 4%가 자연실업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4% 정도 되면은 이 정도는 원래 일반적인 케이스야. 이게 정상이야 라고 보는 건데 3.7%예요. 지금. 3.5 찍고 조금 올라왔는데도 이게 빠르게 안 올라와요. 정리를 하면은 제조업 경기라든지 그쪽은 안 좋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호황이다.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미국은 서비스 국가라고 하잖아요. 서비스업 국가.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사실 제조업은 사실 우리나라랑 더 연관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품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약한 것 같은데요. 결론은 그러니까 뭐가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주에서 가장 위험한 게 단정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난 그렇게 단정을 짓는데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봐. 그럼 그쪽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시각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를 하시는 관점에서 제가 이런 데이터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한 방향으로 믿지 마라. 이게 사실 뭐 2021년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엄청 연관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은 저도 이제 유튜브 하니까 이제 유튜브 삼성전자에 부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약간 좀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하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뭔가 콘텐츠가 올라가면 댓글에 네가 뭘 하냐 뭐 하면서 막 그게 되게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뭐냐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위험하겠다 이러다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긴 했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뭐 너무나 안 좋다 그래서 다 온다라고 해서 그렇다면은 나는 그냥 뭐 주식 다 팔고 숏에 베팅할래. 근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아닐 가능성도 있는 데이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네. 그 낙폭 기간도 떨어지는 기간도 한 1년 6개월 정도더라고요.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부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게 이제 아까 지난 100년간 S&P 500 지수 고점 대비 20% 낙폭이 발생을 하고 나서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 이제 매트릭스 차트인데 이건 당연해요. 뭐냐면은 많이 빠지면은 그만큼 회복하는데 걸린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20% 내외 하락 같은 경우에는 그렇구나. 1년 내 회복됩니다. 1년 내. 근데 30에서 40%다 2년 정도 걸려요. 2년 내. 1년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50%다 그럼 5년. 대공황. 뭐 이럴 때는 이제 5년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공황이나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 뭐 S&P 500이 한 3,400 얼마까지 장중에 3,500인가 찍었을 때가 마이너스 25%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정도가 저점이라면은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에서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년 정도. 하락하는 회복하는데 그 정도 걸린다. 그래서 이건 보시면은 이게 추세선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딱 중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딱 그 얘기예요. 많이 빠지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고 조금 빠지면 회복하는데 짧게 걸린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내 계좌를 언제 회복할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한 이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기재해 놓은 그런 이제 데이터고. 그러면 만약에 한 30% 빠진다고 봤을 때는 지금 1년은 지났잖아요. 30%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베트남 전쟁 인플레 때문에 1968년부터 1970년대까지 낙폭이 재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락 기간이 1.5년이에요. 미국 증시 기준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하락했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이게 이제 보통 대다수의 분들이 주장하시는 하드랜딩. 그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가 빠지고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야. 상저하고 다 상저하고잖아요. 전망이. 그죠? 근데 그런 시장의 컨센서스가 예상한 대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럼 소프트하게 되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소프트 랜딩이면은 오히려 그때가 바닥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때 나왔던 애가 바닥일 수도 있고 내년에 아무래도 이제 뭐 1월 달에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막 흔들흔들 하다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뭐 연초에 좀 흔들리다가 상반기가 좋을 수 있는 가능성. 왜냐면은 3월인지 5월인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 되면 금리 인상 중단하거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근데 금리 인상 중단하네? 이게 맞물리면은 잠깐 좀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하반기는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하반기를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무튼 간에 3반기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네 가지 이슈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이슈가. 그리고 중요도는 이 앞으로 갈수록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땐 중국이다. 중국에서 지금 리오프닝 막 사상자 엄청 나와도 그냥 계속 하죠, 지금. 이 스탠스를 계속해서 가져다 준다라고 해서 정말 해외도 나가고 소비도 해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미국 쪽은 좀 안 좋아지려고 했는데 중국 쪽에서 좀 받쳐주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과 연동이 또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 금리 스탠스 일단 12월 FOMC에서 내년 전도표를 5.1% 중립금리로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끝내느냐 아니면 여기보다 좀 더 낮은 상황에서 4.75에서 5에서 일단 중단을 하고 좀 더 지켜보겠다 얘기를 하느냐. 왜냐면은 말미 항상 데이터 디펜던시라고 붙였어요. 데이터 보면서 하겠다.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5.1%라고 못 박아 놓고 우리가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요거 보고 근데 만약에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럼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요번 겨울에 유럽의 날씨가 어떻게 되냐. 이분이 또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럽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전쟁 같은 경우에 연초에 종료를 하느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장기화 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나뉘고 있는데 긍정 쪽이 좀 많다. 그리고 이 더 중요한 앞단에 위치한 부분에서 긍정 팩터가 더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소프트 랜딩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경기가 좀 침체된다 하더라도 약간 침체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변수를 여러분들이 좀 잘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겠고 이 변수가 가장 좀 지표에 잘 나타나는 게 달러 인덱스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부정적 팩터가 강해지면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갈 것이고 많이 떨어졌네요. 이건 근데 사실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받는 게 있는데 만약에 다시금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부정적이고 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다시 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이제 무조건 소프트랜딩이 이런 게 아닙니다. 하드랜딩이 아니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대신 이제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열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결정한 지표가 이 네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준 게 달러 인덱스니까 이걸 잘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하드랜딩이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이거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국채인데 이제 이거는 변동성이 되게 큰 국채예요. 사실 국채 투자 메리트가 낮은 게 뭐냐면은 기대 수익이 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야 그거 투자할 바에 그냥 예금하는 게 낫지 않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30년짜리고 듀레이션이 아마 이 키스 국고채 30년 이난스 같은 경우에는 28이고 코덱스 국고채 30년 액티프 같은 경우에는 18인가 19 정도 돼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이 국채 금리가 예를 들어서 국채 금리는 채권 가격에 반대로 움직이죠. 국채 금리가 내려야지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 랜딩하면은 특히나 이 장기채가 이제 경기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물가랑 이게 빠르게 꺾일 거예요. 장기채 금리가. 지금도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한때 한 4.3%까지 갔다가 지금 3.4%로 빠르게 내려온 다음에 다시금 살짝 올랐거든요. 3.6% 정도로. 근데 하드 랜딩이 온다? 이게 더 빨리 빠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3%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2%대. 그냥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익이 나는데 이를테면 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그냥 계산하기 쉽게 30이라고 하면은 금리가 3%에서 2%로 내려가잖아요. 1%포인트 빠지면은 곱하기 30 하시면 돼요. 30% 수익률이 납니다. 요 밑에 30년 액티브 같은 경우에 듀레이션이 만약에 18이라고 한다면은 3%에서 금리가 2%로 빠지면은 1% 곱하기 18이니까 18%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상당하네요. 아니 왜 인버스 사야지 이거 사냐? 반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리스크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국채를 사는 게 낫고 만약에 소프트 랜딩이 온다. 그러면은 아마 금리가 장기물 금리가 최근에 빠르게 빠졌다가 다시금 좀 반등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소프트 랜딩이지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물이 아마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냥 뭐 이자 받으면 되는 거고. 이자 받으면서 버티다가 어차피 연준에서 제시한 게 2023년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2024년 목표 물가가 2%거든요. 그게 뭐냐면 장기 국고채 금리가 2%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기대 수익 그 실현하는 이익 시점이 좀 길어진다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괜찮네요.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 물론 이거보다 방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인버스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차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발행가가 10만 원, 10만 원인데 이제 상장을 좀 안 됐거든요. 이게 이제 5만 원까지 빠졌어요. 금리가 아마 한 1점 몇 %에서 4%까지 올라니까 이게 막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또 다시 장기물이 빠르면서 좀 올라왔다가 최근에 다시 조정받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대신에 이건 약간 리스키합니다. 명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게 막 무섭다. 자기 투자 성향과 잘 비교를 해본 다음에 그나마 좀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적합할 것 같아서 가져오긴 했는데 나는 그렇게 그냥 기대 수익률 10% 만족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듀레이션 짧은 거 사셔야죠. 뭐 10년물이란지 5년물 이런 거 사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임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중국 리오프닝 하면은 소비 막 늘어나면서 인플레 다시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런 기사 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위에가 이제 CPI고 밑에가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위에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고 코로나 발생 전까지는 보통 동행했어요.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내려간 시점도 비슷하고 비슷하죠. 네. 근데 코로나 이후 보세요. 좀 다르죠. 뭐가 먼저 올라가죠 보면 PPI가 급격하게 오르네. 이때 뭐 오르니까 한 2, 3개월 후에 PPI도 같이 오르거든요. 그다음에 PPI 같은 경우에도 이때가 정확하게 개월은 월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피크아웃 쳤어요. CPI는 언제 피크아웃이냐면은 아마 이때가 한 9월인가 막 그런 것 같은데 이때 피크아웃 쳤죠. 네. 그러니까 2, 3개월 정도 후행해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 두 가지거든요. 코스트 푸시. 그러니까 이제 공급 쪽에서 뭔가 비용이 발생해서 물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수요 디맨드 쪽에서 물가 상승하는 요인이 있는데 최근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이거예요. 코스트 푸시.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올라가서 발생한 거거든요. 뭐 에너지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때문에 뭐 물건이 제대로 생산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봉쇄가 완화되고 하면은 이 부분이 또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시 인플레가 막 예전처럼 막 높아지거나 막 중국 리오프닝 가지고 그 영향은 크지 않다. 오히려 이 PPI 영향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인플레 리스크는 크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처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2020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2023년에는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보여드리는데 요 위에 회색 막대기 그래프는 당해년도 코스피 지수 수익률이에요. 네.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가. 그리고 요 밑에 그래프는 코스피 지수의 이 파란색 막대기가 실제 이익,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막대기가 예상이익이에요. 예상이익. 그래서 보시면은 예상이익이 실제 이익에 후행합니다. 실제 이때 2011년도로 할게요. 이때 이제 높아졌죠. 이렇게 3년 연속. 높아지니까 예상 이익 같은 경우에 주황색 막대기 보시면은 높아지다가 실제 이익이 2021년도에 높네? 2020년에는 좋겠지 더. 올라가죠. 그죠? 여기 올라가죠. 근데 실제 이익은 어떻게 돼요? 꺾였죠. 이렇게. 이 현상이 또 언제 발생하냐면 이때 2015년까지 실제 이익이 안 좋았어요. 코스피 그 상장사 실제 이익이 안 좋으니까 계속 예상치는 높게 제시를 하다가 뻘쭘해진 거죠. 다시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2016년에 갑자기 턴하죠. 이렇게. 그러네요. 물론 2015년에도 좀 좋아지긴 했지만 턴하니까 약간 뻘쭘해지면서 다시 좀 올리죠. 근데 2017년 같은 경우에도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그렇게 좋아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만 올렸는데 실제 이건 훨씬 더 좋아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18년에 왕창 올렸네. 18년에 더 좋아질 거 왕창 올렸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 네,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언제 많이 빠지냐? 작년에 이익이 좋았고 그래서 올해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별로네. 실망했어요. 그렇죠. 그때가 언제냐면 2018년도 이때 마이너스 17%.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이때도 사실 실제 이익이 지금은 예전보다는 이익 규모가 훨씬 커졌기 때문에 사실 이때가 되게 작아 보이고 별로 변동폭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때는 사실 변동폭이 좀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가율 관점에서 보시면. 그렇죠. 2006년보다 2007년이 많이 좋아졌죠. 실제 이익이. 파란색 막대기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거의 예상치에 근접했어요, 사실. 올해 약간 좀 낙관적으로 제시한 측면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면은 예상치에 많이 근접을 했는데 2008년 그래서 더 좋아질 거야.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라고 해서 환호를 불렀지만은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감소했죠. 이때 이제 마이너스 40%. 그리고 금융위기가 맞물려서. 안 좋다고 해야 될 때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2021년도에 예상치는 2020년보다는 좋아지긴 하지만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거야 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때 되게 좋았죠. 네. 2020년에 너무나 좀 선반영해서 많이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지 못했고 그다음에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서 좀 기대수익이 낮은 측면이 있고 자 그래서 2021년 이익이 이만큼 좋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를 2021년보다 2022년 엄청 올렸죠. 네. 근데 미스했죠. 이때 마이너스 21.5%예요. 12월 16일 기준으로.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연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사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긴 한 것이긴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올해와 같은 2020년과 같은 그런 하락장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에 한번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위에서 찍었다 내려올 수도 있는 거지만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장이 연출될 가능성은 낮다. 네, 그렇게 저는 그래서 올해보단 당연히 내년을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때 떠나지 말고 시장을 더 지키고 봐야 되고 또 돈이 있으면 넣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군요. 오늘 너무 좋은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셔가지고요. 너무 이해가 잘 되고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2023년도 희망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S&P 500하고 나스닥 100하고 이렇게 봤을 때요. 기술주가 진짜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도 안 좋고. 근데 S&P 500은 되게 잘 버텼잖아요. 그럼 이걸 봤을 때 만약에 달란트 투자님이라면은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비율을 둘 중에 이제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실으시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스닥에 실는 게 맞죠. 더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명확하거든요, 팩터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진행을 하니까 금리에 더 민감한 성장주가 더 많이 빠진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다 오르다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싸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크로 팩터가 정반대 현상이 발생하는 금리가 좀 낮아지는 다시 유동성 공급하는 그런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술주를 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구나. 그 기술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코로나 때는 굉장히 막 약간 광적인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나스닥 기술주가 뭐 앞으로 30년, 50년 그런 관점은 큰 변화는 없으신가요? 앞으로도 그렇죠. 기술주가 끌고 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면 뭐가 끌고 갈까요? 그런 관점에서 되물어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전통 에너지주가 할까? 아니면 필수 소비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구가 완전히 막 황폐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음식 만드는 그런 영화에서 뭐 말하는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처참해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생산성은 계속 향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코카콜라나 펩시나 그리고 농심이나 오리온 이런 게 주가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약간 이제 패러다임적으로 봤을 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제 큰 변화는 없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미국이 저도 보여주신 거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연착륙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커지는데 그건 미국이고 한국은 조금 더 막 취약하고 가계부채도 막 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금리 격차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 또 미국하고 다르게 경착륙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확하게 분류를 해야 되는 게 한국 자체적인 경제, 한국 주식시장 두 개는 좀 분리해서 봐야 돼요. 왜냐면은 가계부채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거의 절반에 가깝고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보세요.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2차전지, LG엔솔. 그나마 내수 경기에 영향을 받는 건 인터넷 정도예요. 나머지는 거의 다 수출주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코스피 지수는 뭐냐면은 국내 내수 경기보다는 글로벌 경기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 안 좋아지게 하는데 중국에서 과연 리오프닝으로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느냐 여기에 영향을 더 받는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는 내수 경기니까 안 좋아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좀 다르다. 그러네요. 수출과 내수인데 지금 내수는 안 좋지만 수출이 갑자기 또 중국이나 미국이 좋아지면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가는 오히려 이제 반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네. 이거 책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뭐 예. 한 번에 쫙 읽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특정 산업이나 특정 섹터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다른 투자님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중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모두가 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분야에서는 대중이 이제 막 쏠리러 가는 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약간 좀 여러분들이 안 좋게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닐 수도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좀 다양한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올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또 좋아질 가능성도 있으니 너무나 부정적으로 내 자신이 편향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은 좀 점검을 하시면서 그러네요. 제가 이제 제시해드렸던 투자 아이디어 검토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시고 괜찮다, 나랑 맞는다라고 하시면은 또 투자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다른 투자자님께서 내주신 그 1년 넘게 하신 대작업, 이 신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달란트 투자의 이래학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